어둠이 깊어지자 안방 공기는 얼음처럼 꽁꾸져졌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들이운 두 개의 그림자가 마치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것처럼 일렁였다. 하나는 주름진 손에 오랫동안 간직한 붉은 띠를 움켜쥔 노모의 그림자, 다른 하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숨을 죽인 채 운명을 기다리는 젊은 여인의 실루엣이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는 정말 이 아이를 낳을 것이냐? 노모의 목소리는 탈수한 나무처럼 메마르고 균열이 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젊은 여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눈물이 타일 바닥에 떨어져 작은 물방울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배는 아직 도드라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한 가문의 운명을 좌우할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대답해라, 미진아. 시어머니, 저. 입만 열지 말고 눈을 봐. 젊은 여인. 미진이 떨리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노모의 눈동자는 새까맣게 빛나며 마치 밤하늘의 까마귀 같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뿌리 깊은 저주와도 같은 공포를 담고 있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남자들은 3대째 30세를 넘기지 못한다. 할아버지도, 내 시아버지도, 그리고 내 아들도. 노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졌다. 그녀는 붉은 띠를 꽉 쥐어 손등의 힘줄이 하얗게 붉어져 나왔다. 그 띠는 집안 장남이 태어날 때마다 전해지던 물건이었다. 축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저주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점쟁이는 말했다. 이 대를 끊어야만 이 저주가 사라진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 뱃속의 아이도 내 아들처럼. 노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아들, 미진의 남편은 불과 석 달 전 31번째 생일을 사흘 앞두고 정체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의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했다. 저주 같은 소리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연한 병이었을 부연. 노모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가로질러 미진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할아버지는 말에서 떨어져 시아버지는 불의의 횡액을 당했지. 모두 30이 조금 넘어서였어. 우연히 3번 반복될 수 있느냐? 이건 저주야. 우리 집안 여자들이 너무 강해서 집안기를 누르는 탓에 생긴 저주라고. 안방이 침묵에 잠겼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 마치 수많은 선조들의 한스러운 넋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선택해라, 미진아. 아이를 낳으면 너는 그 아이에게 죽음을 선물하는 것이 될 거다. 아이를 떼어내면 우리 집안의 저주는 너와 함께 끝날 것이다. 나는 이미 아들을 잃었다. 이 늙은 몸이 감당할 고통은 더 이상 없어. 미진은 배에 손을 가져갔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가슴속에서 이상한 울림이 느껴졌다. 마치 또 다른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고개를 들어 노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한 줄기 확고한 빛이 눈에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시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평온해졌다.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꾸신 바로 그 꿈입니다. 노모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냐? 검은 산 아래 흰 꽃이 피고 그 뿌리에는 피 묻은 옥이 박혀있다는 꿈이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그 꿈이 어젯밤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진은 잠시 멈추었다. 등잔불이 파르르 떨었다. 그 꿈 끝에서 한 노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주는 피로 이어지지만 진실은 땅에 묻힌다고요. 노모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미진은 기어이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녀의 자세는 확고부동했다. 저는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 집안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키우겠습니다. 이 붉은 띠가 저주의 증거라면 저는 그것을 아이의 목숨을 지키는 부적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먼 곳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마치 천둥 같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안방 문 틈새로 새어 들어온 찬바람이 등잔불을 순식간에 꺼뜨렸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오직 미진의 단호한 눈빛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어둠 속 노모가 움켜쥔 붉은 띠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스멀스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엇인가가 깨어나는 것처럼 도대체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미진의 선택은 저주를 끝내는 길인가? 아니면 더 큰 비극을 부르는 시작인가? 그리고 그녀의 꿈과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엮일 것인가? 뭘 그렇게 보시오? 이 아이 몸값은 100냥이요. 돈 없으면 가시오. 장터의 한 노파가 아이를 100냥에 팔겠다고 합니다. 다들 비웃었지만 아이가 없던 며느리는 홀린 듯 산을 털어 아이를 사옵니다. 이를 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는 아이를 당장 내다버리라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글을 줄줄 외우고 훈장님의 틀린 풀이까지 바로잡는 기막힌 신동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남산골 끝자락에 한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내려라 하는 양반댁이었지만 지금은 기와집 지붕만 덩그러니 남아 인명성을 말해줄 뿐이었지요. 대들보는 세월에 휘어졌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이 집 안주인 한씨는 60을 훌쩍 넘긴 과부였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집안을 지켜온 탓에 성정이 억척같기로 소문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한씨를 남산골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도 한씨는 안방에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얘야, 약기가 왜 이리 식었어? 제대로 일도 못하나?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며느리 서씨가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10년째 아이를 낳지 못해 죄인처럼 사는 그녀였습니다. 한씨는 며느리가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불쌍한 것,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누가 거두나? 한씨의 매서운 눈가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대문 밖에서 거드름 피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계시오? 육촌 친척되는 한진사였습니다. 50 중반의 한진사는 겉으로는 점잖은 유학자 행세를 했지만 속내는 욕심으로 가득한 인물이었지요. 한씨가 마루로 나서자 한진사는 혀를 차며 낡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집꼬리하고는 기와가 다 깨졌구먼. 한씨가 불쾌한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남의 집기와는 왜 살피시오? 한진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카가 1년 12달 병석에만 누워있으니 집안에 남정네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 집안 꼴이 이 모양으로 기우는 게지요. 한씨의 눈이 매섭게 빛났지만 한진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이제 현실을 직시하시오. 조카도 저리 병약하여 대를 이을 기미가 없지 않소. 이대로 대가 끊기면 나라에서 이 집과 남은 문중전을 환수해 간다오. 그러니 제 막내놈을 양자로 들이시오. 한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더니 소금 한 움큼을 움켜쥐고 나왔지요. 은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족보에 함부로 먹칠 못하네. 썩 물러가시게. 한씨가 소금을 뿌리며 호통을 치자 한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물러났습니다. 고집불통 같으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오. 대문 밖으로 나온 한진사가 옷에 묻은 소금을 털고 있을 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험상궂은 산에 둘이 나타났습니다. 빚쟁이들이었지요. 이놈. 한진사, 빚쟁이 하나가 한진사의 멱살을 덥석 잡았습니다. 진사 양반, 큰집 재산 넘어온다는 거짓말 아니야?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내 놈 집문서 가져간다. 한진사는 비굴하게 손을 비빌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게. 저 집에 후사가 없어. 내 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남산골 노른자위 땅인 저 집터와 조상대대로 내려온 선산이 다 내 거라고. 한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들만 팔아치워도 빚은 다 갚고도 남네? 며칠만 참아주게. 반드시 갚겠네. 빚쟁이들이 한진사를 밀쳐냈습니다. 한 달만 더 준다. 그때까지 못 갚으면 끝장이다. 이 한진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를 갈았습니다. 저 낡아빠진 기와집이라도 뺏어야 내가 산다.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
그날 밤 한씨 집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뒷간 어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얘야, 자느냐? 당장 일어나 앉거라. 서씨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한씨가 탕이 든 사발을 며느리 앞에 턱 내려놓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쓴냄새가 진동했지요. 마셔라. 식기 전에 단숨에 들이켜 서씨가 머뭇거리자 한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어? 그게 어떤 약인 줄 아느냐? 음식위원에게 사정사정해서 지어온 귀한 탕이다. 서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지키느라 엽전 한 푼도 아끼며 제사상 차릴 때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형편의 일이 귀한 탕이라니요. 문득 서씨의 눈에 시어머니의 머리칼이 들어왔습니다. 늘 꽂혀있던 낡은 은비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깎은 나무 비녀가 꽂혀 있었지요. 서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비녀를. 한씨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끄럽다. 쇠비녀가 무거워 바꾼 것뿐이다. 잔말 말고 마셔라. 내가 아이를 낳아야 저 한진사놈 콧대를 꺾어 놓을 것 아니냐? 서씨는 눈물을 삼키며 뜨거운 약 사발을 들었습니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썼지만 며느리는 숨도 쉬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운 잔소리보다 그 속에 감춰진 묵직한 진심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한씨는 빈 사발을 낚아채듯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상 장만하라. 이번 제사 때는 조상님께 빌고 또 빌어야 한다. 알겠느냐? 한씨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 서씨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를 이겠습니다. 어머님. 며칠 후 며느리 서씨는 제사장을 보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한양 남대문 장터는 온갖 물건과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서씨는 제사에 쓸 복과 나무를 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장터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든 노파 하나가 꼬질꼬질한 아이를 붙들고 앉아 있었지요. 노파는 피를 토할 듯 기침을 하면서도 아이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몸값은 100냥이요. 100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멈구, 미쳤나 보네. 저런 거지 아이가 100냥이라니. 장터에 미친 사람 하나 늘었구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지나갔습니다. 서씨도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지요. 자꾸만 그 아이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서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노파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때로 얼룩졌고 옷은 누더기였지요. 하지만 서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였습니다. 맑고 깊은 눈망울 속에 경험할 수 없는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어린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맑으면서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서씨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노파도 서씨를 발견했습니다. 서씨의 깊이 있는 옷차림과 단정한 머리,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젖은 눈빛을 놓치지 않았지요. 노파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바로 저 여인이다. 저 여인이라면 도련님을 살릴 수 있다. 노파는 일부러 더 모질게 굴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시오? 돈 없으면 가시오. 서씨가 놀라 물러서려 하자 노파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귀한 몸이요. 아무나 데려갈 수 있는 아이가 아니란 말이요. 노파의 거친 말투 속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씨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요. 서씨는 홀린 듯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100냥이라 하셨지요.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과 절박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돈을 가져오시면 이 아이를 데려가겠소. 서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씨는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비녀와 가락지, 그리고 10년 동안 1푼 2푼 모은 비상금을 모두 꺼냈지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웠습니다.
일은 양이 부족했습니다. 서 씨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 몰래 집안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제사 비용으로 아껴두었던 쌀과 배를 몰래 내다 팔았지요. 그렇게 겨우 100냥을 만들었으니 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서 씨는 돈을 품에 안고 다시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노파는 약속대로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돈을 가져왔습니다. 노파는 서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마님이 아이를 부탁하옵니다. 제발 잘 돌봐주시옵소서. 노파가 아이를 서 씨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서 씨는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아이의 작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 씨가 아이를 데리고 멀어지자 노파는 그제야 참았던 피를 토했습니다. 새빨간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지요. 노파는 100냥 돈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아이를 팔아친 값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도련님을 맡길 사람.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아이를 지켜줄 진짜 어미를 찾기 위한 노파의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흐릿해지는 눈으로 한씨 집안이 있는 남산골 쪽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님, 도련님을 부탁합니다. 이 늙은 종이 이제 주인님께 갑니다. 노파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운 채 눈을 감았지요.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서 씨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자 대문간이 술렁했습니다. 한 씨가 마루로 나서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어디서 거지 새끼를 주워왔어? 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를 제 자식으로 삼고 싶습니다. 한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라고? 근본도 모르는 놈을 자식으로 삼겠다고? 내가 미쳤느냐? 한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빗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장 내다 버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쫓아낼 테다. 그런데 서 씨가 빗자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께 거역한 적 없던 며느리였지요. 어머님, 이 아이 없으면 저도 죽습니다. 서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지요. 한 씨는 며느리의 눈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렇게 간절한 눈빛을 처음 보는구나.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자식은 안 된다. 입동이로 둘 테니 밥값은 해야 한다. 한 씨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도 서 씨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지요. 입동이는 한 씨 집안에서 머슴처럼 지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입동이의 일이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입동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한선비가 글을 읽을 때였습니다. 한선비는 병약한 몸이지만 학문에는 열심이었지요. 입동이는 종종 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아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입동이는 그 소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머릿속에 담았지요. 또 어떤 날은 한선비가 집안 내력을 되새기며 족보를 펼쳐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한씨 집안은 10대조 충정공 할아버님을 시작으로 5대조는 영자 돌림 뒷동이는 그 소리도 빠짐없이 기억했습니다. 술에 취한 날이면 한선비는 대명류를 읽으며 한탄했습니다. 증거 없이 남을 역적으로 몰아잡자는 단서로 다스린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어찌 이리 많은가. 입동이는 그 소리도 귀에 담았지요. 어느 봄날 서 씨는 마을 흙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뭇가지로 그려진 한자 자였습니다. 획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했지요. 서 씨가 깜짝 놀라 아이를 불렀습니다. 입동아, 이 글자를 내가 그렸느냐? 입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책을 보실 때 이 글자를 짚으며 우셨습니다. 그래서 외웠습니다. 서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예사롭지 않다. 한 씨는 나대면 입동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입동아, 마당의 낙엽이 그대로인데 뭐 하는 게냐? 밥값이나 제대로 해라. 입동이는 꾸짖음을 들어도 묵묵히 일을 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한 씨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어느 찬바람 부는 밤, 한 씨는 입동이가 자는 곳간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문풍지가 해져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한씨는 품에서 새 문종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정성스러웠지요. 또 어떤 날은 부엌에서 고구마를 쪘습니다. 남은 것이니 버리기 아까워서 그런다. 한씨는 중얼거리며 고구마를 입동이가 자는 곳 문지방에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입동이는 고구마를 발견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씨는 외면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뭐가 감사해? 남은 것 치운 것뿐이다. 하지만 한씨의 입가에는 미소가 살짝 번졌지요. 서씨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도 사람이구나. 며칠 후 서씨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뒷동아, 마을 서당에 가서 주인 어른께 이 책을 전해드리고 오너라. 입동이는 한선비가 찾던 책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당에 도착하니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자, 오늘은 맹자의 이 구절을 풀이해보겠다. 이에, 는 군자, 가 훈장이 설명을 하는데 입동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선비가 읽던 것과 다른 풀이였지요. 입동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훈장님, 죄송하지만 그 풀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훈장이 눈을 크게 떴지요. 뭐라고? 내가 감히. 입동이는 공손히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주인 어르신께서 그 구절을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입동이는 한선비가 읽던 주석을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틀린 글자 하나 없이 완벽했지요. 훈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책을 뒤적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맞구나. 이 아이는 신동이다. 내가 가르칠 그릇이 아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남산골 한씨 집에 천재 아이가 있다더라. 그 아이의 학문이 대단하다지 뭐냐? 그 소문은 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한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훈장이 저 녀석을 신동이라 칭찬했다고 한진사가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형님 빛에 가려 살았다. 이제야 내 세상이 오나 싶었는데 어디서 굴러먹은 아이가 내 앞길을 막아 한진사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내 아들을 종손으로 만들 기회를 놓칠 순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을 치워버리겠다. 다음 날 한진사는 마을 어귀정자에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양반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한진사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씨 문중이 망신을 당하게 생겼소. 무슨 일이요? 남산골 한씨 댁에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들였다지 않소? 그놈이 감히 양반 행세를 한답니다. 서당에까지 가서 학문을 논하더군요. 양반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족보가 더럽혀지게 생겼구먼. 한진사는 속으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씨가 늙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소. 저런 천추를 키우다니 말이요. 우리 문중의 체면이 말이 아니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씨 집안을 곱지 않게 보던 사람들이 혀를 찼지요. 근본도 모르는 놈을 키운다더라. 양반 채통이 말이 아니네. 흉흉한 소문이 남산골 한씨 댁을 에워쌌습니다. 한진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한진사는 뒷골목에서 왈패 선비를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돈벌이 할 생각 있느냐? 왈패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진사가 은자 몇 냥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남산골 한씨 댁에 있는 아이를 도둑으로 몰아라. 그놈을 쫓아내야 한다. 알겠습니다. 날이 며칠 후 입동이가 오물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왈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놈, 우리 집 대를 훔쳐갔지. 입동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놈. 내 옷에 대가 묻어있지 않느냐? 왈패 하나가 입동이의 옷에 대터를 슬쩍 묻혔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왈패들이 입동이를 에워싸고 옷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때 한씨가 빗자루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내 집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한씨가 왈패를 밀쳐내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입동이의 품에서 낡은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찰랑 맑은 소리와 함께 주머니 속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색바랜 끈 하나의 반으로 쪼개진 옥가락지 두 조각이 대롱대롱 매여 있었습니다. 한씨가 달려오다 그 초록색 파편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깨져서 쓸모없어진 옥 조각을 행여나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끈으로 단단히 묶어 매듭 지어 놓은 모습이었지요. 한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옥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조각을 퍼즐처럼 맞춰 보았지요. 딱 들어맞았습니다. 도화 문양이 새겨진 옥 가락지였습니다. 한씨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지요. 남편 한대감이 관청에 곡식을 횡령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간 날이었습니다. 이놈, 나라 돈을 축냈으니 곤장백대에 처하라. 관아 마당에서 남편이 죽도록 맞고 있었지요. 한씨는 관아 밖에서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한고을 원님이 나타났습니다. 옥동이의 조부였지요. 잠깐 형집행을 멈추시오. 원님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곡식을 변상했습니다. 그리고 진범을 찾아내 한대감의 무고함을 밝혔지요. 한씨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은인이 떠나려 하자 한씨는 달려가 옥 가락지를 빼어 바쳤습니다. 시집 때 친정 어머니께 받은 유일한 폐물이었지요. 대감마님, 은혜를 갚을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는 제 대에 못 갚으면 자식 대에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은인은 가락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옥 가락지가 다시 한씨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인의 손자로 보이는 아이에게서요. 한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은인의 핏줄이구나. 하늘이 내 맹세를 잊지 않으셨구나. 한씨는 옥 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한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씨는 입동이를 끌어안았지요. 이 아이를 말을 잇지 못하고 한씨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했지요. 한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놈들,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한씨의 우렁찬 목소리에 왈패들이 움찔했습니다. 우리 한씨 집안의 손자에게 감히 손을 대? 다시는 이 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왈패들은 한씨의 기세에 눌려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한씨는 겁에 질린 입동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안방으로 데려갔지요. 일어나 앉거라. 아랫목에 앉아라. 입동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늘 구박하던 할머니가 자신을 안방 아랫목에 앉힌 것입니다. 한씨는 며느리 서씨와 아들 한선비를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옥동이다. 옥처럼 귀한 내 손자란 뜻이다. 서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선비도 놀란 표정이었지요. 한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이 아이에게 토를 다는 놈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날 밤 한씨는 비석석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무덤 앞에 앉은 그는 옥 가락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영감, 보고 계시오. 한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무심한 할멈구가 당신 살려준 은인댁 핏줄도 모르고 내쫓을 뻔했소. 천벌을 받을 뻔했단 말이여.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영감, 나 이제부턴 욕심 다 버리고 이 아이 지키는데 내 남은 목숨을 쓸랍니다. 비록 남의 피지만 오늘부터는 당신 손자요. 내 손자요. 한씨는 무덤에 이 말을 떼고 절했습니다. 저승에서 당신이 좀 도와주시오. 우리 며느리랑 이 어린 것 좀 제발 지켜주. 차가운 반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한씨의 가슴은 뜨거웠지요. 이튿날 한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놀라지 말고 듣거라. 한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옥동이는 30년 전 너의 아버지를 살려주신 은인 되시는 분의 유일한 핏줄이다. 한씨가 옥 가락지를 꺼내 보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충격에 빠졌지요. 서씨는 입을 막았고 한선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씨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옥동이는 남이 아니다. 내가 밖에서 나온 너의 아들이다. 한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입을 맞춰야 아이도 살고 우리도 산다. 할 수 있겠느냐? 한선비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옥동이의 맑은 눈망울과 안에 서씨의 굳은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가족들의 결의가 끝나자 한씨가 며느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아가, 당장 부엌에 가서 물을 데워 오너라. 내 손자를 이리 꼬질꼬질하게 둘 순 없다. 한씨는 옥동이를 데리고 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물통에 아이를 앉혔지요. 한씨의 거친 손이 옥동이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묵은 때가 벗겨지니 인물이 화창하구나. 검은 때가 씻겨나가자 옥동이의 뽀얀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본래의 귀티나는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났지요. 한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의 아비가 어릴 때 입었던 도령옷이다. 언젠가 손주가 생기면 물려주려고 곱게 감춰둔 것이다. 한씨는 옥동이에게 깨끗한 옥색 저고리를 입히고 그 위에 짙은 남색 전복을 걸쳐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에 붉은 술띠까지 메어주니 영락없는 양반집 꼬마 선비가 되었습니다. 한씨가 옥동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내 아비 어릴 적과 똑같으냐?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났구나.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다. 남산골 한씨 집안의 귀한 장손이다. 알겠느냐? 옥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예. 할머니 의문 밖에서 지켜보던 서씨와 한선비도 달라진 옥동이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인 것 같구나.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한 가족이었습니다. 한진사는 옥동이가 집안의 손자로 인정받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보통이 아니다. 핏줄이 남다른 것이 분명해. 한진사는 아이를 판 노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노파의 시신을 수습했던 오장이를 찾아냈지요. 오장이는 시체를 다루는 천민이었습니다. 한진사는 뒷골목 주막에서 오장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죽은 할멈구, 뭐 남긴 것 없더냐? 한진사가 엽전 꾸러미를 던져주며 물었습니다. 옷까지 하나라도 숨기면 내 놈 손목을 자를 것이다. 오장이가 돈을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품속을 뒤적이더니 비단 주머니를 꺼냈지요. 날이 썩은 그 할멈구 겉옷은 누더기였는데 속옷 안쪽에 이런 고급 비단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요. 한진사가 주머니를 펼쳐보았습니다. 붉은 매화와 항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지요. 이 문양은 한진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다음 날 한진사는 한양 바닥 정보상을 찾아갔습니다. 이 문양이 어느 집안 것인지 아는가? 정보상이 주머니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나리. 이건 지난달 영모로 멸문지화를 당한 충청도 관찰사 한대감 댁의 문양 아닙니까? 뭐라고? 구족을 멸했는데 유모 하나랑 막내 손자가 사라졌다는 수배령이 돌고 있습니다. 한진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찾았다. 이놈이 바로 사라진 그 역적의 손자놈이구나. 한진사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감히 역적의 씨를 숨겨. 한진사는 비단 주머니를 들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리, 큰일 났습니다. 남산골 한씨 댁이 역적의 씨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튿날 새벽, 관군들이 남산골 한씨 댁을 에워쌌습니다. 쾅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집안 식솔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관군이다. 문 열어라. 한씨가 황급히 마루에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포도대장이 나섰습니다. 한씨 댁은 역적의 씨를 숨겨준 죄로 포박될 것이다. 모두 나와라. 한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군들이 안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지며 사람들을 끌어냈지요. 서씨는 옥동이를 끌어안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관군이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저기 숨어 있다. 어서 끌어내라. 서씨가 옥동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마당에는 한씨와 한선비, 그리고 집안 식솔들이 모두 끌려나와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바로 그때 한씨가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한씨의 눈빛이 다그쳤습니다. 약속을 잊었느냐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한선비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서씨가 옥동이를 품에 안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요.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이다. 흔들리면 죽는다. 한씨가 먼저 옥동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씨가 옥동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한선비가 아내와 아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장한 대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두려움을 삼키며 서로를 지켰지요. 포도대장이 포승주를 꺼냈습니다. 역적 은닉죄는 연좌제로 다스린다. 모두 포박하라. 바로 그때 한진사가 대문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끝장이다. 관군에게 끌려간 한씨 가족들은 관아 마당에 무릎 꿇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았지요. 한진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사또나리, 저 아이가 바로 역적 한대감 집안의 손자입니다. 이자들이 역적의 씨를 숨겨 키웠습니다. 한진사가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적이라는 말에 모두 겁을 먹었지요. 바로 그때 한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윗닥쳐라. 한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우리 한씨 집안의 장손을 모욕하느냐? 한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손이라니? 형님은 죽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저 어린 놈이 어떻게 형님의 자식입니까? 한씨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리하게 서씨를 흘깃 보았지요. 이 멍청한 놈. 내 죽은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 내 아들놈의 자식이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밖에서 정을 통하여 나온 핏줄이란 말이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머, 얌전한 한선비가 바람을 피웠어. 세상에,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나 한진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럼 왜 이제야 숨겼어? 한씨가 서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내 며느리 보기가 부끄러워 그랬다. 한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째 아이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첩의 자식까지 눈앞에 들이밀면 내 며느리 가슴이 찢어질까 봐. 내가 몰래 길렀다. 사또가 서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인가? 모든 시선이 서씨에게 쏠렸습니다. 서씨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옥동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서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부덕하여 대를 이을 수 없어 남편에게 박에서라도 아이를 얻어오라 청했습니다. 서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선비를 보았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대의 처가 인정을 했다. 이 아이가 그대의 핏줄이 맞는가? 한선비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와 했던 약속이 떠올랐지요. 한선비는 눈을 떴습니다. 옥동이의 겁에 질린 눈망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선비는 주먹을 꽉 쥐고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못나서 저와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한선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말하자 한진사는 당황했습니다. 구경꾼들은 한씨 집안의 사연에 속아 넘어갔지요. 아이고, 저런 사연이 있었구만. 며느리가 참 대단하네. 한진사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비단 주머니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사또나리, 보십시오. 이 주머니에 새겨진 문양이 바로 역적 한대감 댁의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집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가 한진사 쪽으로 기울었지요. 그때 한씨가 품에서 옷 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놈, 어디서 굴러먹은 주머니를 들고 와서 사기극을 벌이느냐? 한씨가 사또를 향해 외쳤습니다. 사또나리, 저 주머니는 한진사가 꾸며낸 것입니다. 이 옷 가락지야말로 진짜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들이 밖에서 정을 통했던 그 여인에게 정표로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한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 어미가 죽어가면서 이 가락지를 아이 편에 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아이가 내 핏줄이라는 증표가 아닙니까? 사또는 난감해졌습니다. 한진사는 주머니를, 한씨는 가락지를 증거라 주장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지요.
한진사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거짓말. 다 짜고 치는 수작이다. 세상 같은 조카가 바람을 피웠을 리 없다. 이때 서씨의 품에서 떨고 있던 옥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동이는 서씨의 젖은 눈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옥동이는 서씨의 손을 놓고 한진사 앞으로 아장아장 걸어나갔습니다. 옥동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근본 없다고 하셨습니까? 한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역적의 자식이니 근본이 없지. 옥동이는 사또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 주머니가 제 것이라고 하셨지만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당숙 어르신이 돈을 주고 사온 것인지 누가 압니까? 한진사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이 망령난 놈이. 옥동이가 한진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돈 주고 사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당숙 어르신은 우리 집안 어른이시니 족보를 잘 아시겠지요? 제가 외운 것이 우리 한씨 집안 내력이 맞는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옥동이는 숨을 고르더니 청량한 목소리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산골 한씨 가문은 10대조 충정공 할아버님을 시작으로 제 아버지는 진자 돌림이시고 저는 그 뒤를 이을 제자 돌림 한씨 집 장손 한영재입니다. 아이의 암기가 끝나자 관아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5살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증명해 보이는 필사적인 항변이었습니다. 옥동이가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한진사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씨 하나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동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아버지는 피는 못 속인다 하셨는데 당숙 어르신께서는 왜 자꾸 남이라고 하십니까? 옥동이는 표정을 굳이며 대명류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책에서 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남을 역적으로 무고한 자는 벌을 되돌려받는다. 거짓말쟁이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왜? 사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다. 5살 아이가 제 조상을 저토록 상세히 알고 법도까지 논하는데 어찌 핏줄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사또는 한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출처불분명한 주머니 하나로 이토록 명민한 조카 손자를 역적으로 몰아가려 했느냐. 내 죄가 무겁다. 사또 날이 억울합니다. 한진사가 발악했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옥가락지는 그저 거들었을 뿐 한진사를 무너뜨린 것은 옥동이의 실력과 가족들의 결속이었습니다. 사또가 한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진사,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사또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첫째, 증거 없이 남을 역적으로 무고한 죄. 둘째, 친족의 재산을 탐내어 거짓 고소를 꾸민 죄. 한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대명률에 따라 무고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곤장 50대에 처하라. 곤장이 한진사의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50대의 곤장이 끝나자 한진사는 형틀에 축 늘어졌지요. 며칠 후 한씨 문중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한씨도 참석했지요.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진사는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키려 했다. 이는 조상을 욕되게 한 대역죄다. 족보에서 이름을 삭제하자 파면이다. 어른들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진사의 이름이 족보에서 지워졌지요. 그토록 양반과 핏줄을 따지던 그가 족보 없는 무명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진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 내놔. 안 그러면 집문서 가져간다. 빚쟁이들은 집과 논밭,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한진사는 거지가 되어 거리를 헤맸습니다. 며칠을 굶은 한진사는 남산골 담벼락에 쓰러졌습니다. 기력이 다해 일어날 수도 없었지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숙 어르신, 옥동이었습니다. 심부름을 다녀오다 한진사를 발견한 것이지요. 옥동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직 김이 나는 찐 고구마였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옥동이가 고구마를 한진사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배고픈 사람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집었습니다. 자신이 근본 없다고 무시했던 아이에게 적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진사는 고구마를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내가 뭘 한 거냐? 수치심과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진사는 담벼락에 기댄 채 오열했습니다. 옥동이는 한진사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한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양반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집으로 돌아온 한씨 집안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한씨는 며느리 서씨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앉거라. 서씨는 조심스럽게 한씨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정하게 부른 적은 처음이었지요. 한씨는 서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한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알아본 것은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희망이었다. 한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내 은혜를 갚게 해주었다. 30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빚을 내가 갚게 해주었구나. 서씨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한씨가 서씨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을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했다.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불쌍했다. 내가 잘해줄 줄 몰라서 그랬다. 서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씨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눈물이 많아졌구나.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지요. 마루 밖에서 옥동이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씨가 옥동이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옥동아, 이리 오너라. 옥동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씨와 서씨는 옥동이를 가운데 두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옥동이. 두 어머니의 품에 안긴 옥동이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지요. 마루에서 지켜보던 한선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한선비가 방으로 들어와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남산골 한씨 댁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가족을 비쳤습니다. 하늘도 이들을 축복하는 듯했지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남산골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 급제자가 나셨다. 남산골 한씨 댁 한영재 도령이 장원 급제하셨다.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남산골에서 장원 급제자가 나온 것은 100년 만의 일이었지요. 한씨 댁 대문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7순이 넘어 이제 중년에 태가 난 서씨, 그리고 병색은 여전하지만 눈빛만은 맑아진 한선비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옵니다. 어서 활을 꽂고 오십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홀쭉한 젊은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한영재였습니다. 한때 꼬질꼬질했던 옥동이는 이제 당당한 관리가 되어 있었지요. 한영재는 대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마루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 어른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불초자 영재가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한씨가 맨발로 뛰어내려와 손자를 부축했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장하다. 우리 영재 서씨도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영재는 몸을 돌려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한선비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밤새워 읽으시던 그 글귀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못다한 꿈, 제가 이루었습니다. 한선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나는 평생을 병약하여 집안을 일으키지 못하고 글 공부도 끝을 보지 못했는데 한선비의 눈물 한 방울이 아들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못난 아비를 대신해 가문을 살렸구나. 너는 내 몸에서 나진 않았으나 내 영혼으로 낳은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한영재가 아버지의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글을 주셨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두 부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지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안방에는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한영재가 품에서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낡은 끈에 묶인 깨진 옥 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영재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사람들이 묻더군요. 장원 급제한 선비가 왜 깨진 옥을 품고 다니냐고요. 새 어른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영재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이것은 깨진 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이어진 옥이라고요. 한영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끈으로 묶지 않았다면 흩어졌을 조각들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도 사랑이라는 끈으로 묶여 진짜 하나가 된 것이니까요. 한씨가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깨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토록 서로를 단단히 끌어안을 수 있었겠느냐. 한선비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고 했다. 우리 집안의 깨어진 틈으로 내가 들어와 이토록 찬란한 빛이 되어주었구나. 서씨도 아들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고맙다, 영재야.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서.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포개어 잡았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백냥으로 시작된 인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냥은 아이의 몸값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걸었던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남산골 호랑이 한씨의 억척스러움도, 며느리 서씨의 간절한 모정도, 아버지 한선비의 믿음도, 그리고 옥동이의 영특한 효심도 모두 서로를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깨진 옥 가락지처럼 상처난 자리는 사랑으로 묶을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정이고 핏줄보다 강한 것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오늘 밤 나의 부족한 틈을 사랑으로 메워주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산골 한씨 집안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피운 웃음꽃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향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